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심정숙 여사는 등 뒤로 싸늘한 공기 한 덩어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에 닿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온기 대신 무언가 차가운 투명한 벽을 드러내는 듯했다. 방금 전 며느리 연희가 남기고 간 시선 때문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손녀 손을 잡고 돌아서던 연희는 굳이 고개를 돌려 심 여사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것은 짧고 무표정한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심 여사의 가슴을 짓눌렀다. 저 늙은이가 또 우리를 붙잡으려 하는구나. 지겨워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심 여사는 그 뜻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시선은 목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심 여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더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연희가 떠나고 난 빈집은 걷잡을 수 없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방금까지 손녀를 위해 구운 고구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침에 연희가 올 것을 기대하며 깨끗하게 닦아 놓았던 창문,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 싶어 바닥에 깔아 놓았던 두툼한 러그, 그리고 한쪽에 정성껏 놓아두었던 며느리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의 헛된 기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후 4시, 동국은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 또 잊었구나.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동현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늘 멀고 먼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바빴다. 런던 지사에서 승진한 뒤로는 1년에 한 번 고작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말까였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니? 거기 날씨는 어때? 심 여사의 목소리는 애써 밝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은 그 속마음을 알아챌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여기도 꽤 춥네요. 연희랑 아이는 잘 다녀가셨어요? 아, 응, 방금 갔어. 소녀가 고구마를 맛있게 먹더라. 동현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심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본능적으로 짐작했다.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이 어머니.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고요.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 요양원. 그 단어는 그녀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아들에게는 그저 시설 좋은 장소였겠지만 심 여사에게는 그것이 곧 가족에게서 버려졌다는 뜻이었다. 내 아내 연희랑 여동생 미숙이랑 다 같이 이야기해본 결과 동현의 말은 점점 더 심 여사의 귀에 닿지 않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삶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삶에서 그녀는 이미 배제된 존재였다. 어머니 듣고 계신 거죠? 응,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심 여사는 겨우 힘겹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힘이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다. 푸른 숲은 이미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잎이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이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늙고 앙상한 나무처럼.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심정숙, 73세.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슬에 이남 일녀. 모두 잘 살고 있다.
큰아들은 런던에서 잘 나가는 지사장이 되었고 며느리 연희는 성공한 변호사다. 딸 미숙은 대학 교수와 결혼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도지는 아직 미혼이지만 유일하게 그녀의 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막내 아들조차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서울로 직장을 옮긴 이후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듯 했다. 심 여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혼자였다. 그녀의 하루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손녀가 가끔 와서 그녀의 공간을 채워주었지만 그 아이가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더 깊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핏기 없는 입술. 거울 속의 낯선 여인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젊고 아름다웠던 심정숙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밤 심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요양원. 그 단어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로, 아이들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로.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헌신은 그들에게 버려지는 이유가 된 것일까?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오직 그녀만의 깊은 슬픔이었다. 차가운 정적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지난 밤의 울음은 그녀의 눈을 퉁퉁 붓게 만들었고 아침 햇살은 그 부은 눈을 더욱 아리게 했다. 심정숙은 며칠째 집안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들 동현의 전화 이후 그녀의 일상은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당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의미 없이 집안을 서성거렸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쌓여가는 먼지였다. 먼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쌓이는 절망처럼 느껴졌다. 먼지를 닦아내야만 그녀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정돈될 것 같았다. 그녀는 먼지떨이를 들고 거실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닿지 않던 곳, 늘 지나치기만 했던 곳들을 꼼꼼히 청소했다. 그러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병풍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병풍을 치우자 오래된 괴짝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괴짝은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혼수품이었다. 결혼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괴짝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낡은 천들이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결혼 초에 입었던 한복, 비파랜 가족 사진,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비싼 보석이 아니었다. 낡은 은색 열쇠한 꾸러미와 함께 빛바랜 갈색 가죽 수첩, 그리고 뭉텅이의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편지 뭉치에는 노란 고무줄이 감겨 있었는데 이미 오래되어 삭은 고무줄은 그녀의 손에 닿자마자 뚝 끊어져 버렸다. 편지들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지런히 펼쳐졌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낡은 봉투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체는 익숙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갈색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 심정숙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의 글씨가 담겨 있었다. 시, 일기, 그리고 어떤 남자를 향한 그리움. 그녀의 눈은 민준이라는 이름에 멈췄다. 그녀는 민준이라는 이름을 읽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들을 훑어보았다. 봉투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도 강민준이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다. 편지는 그녀와 민준이 처음 만났던 벚꽃이 흩날리던 날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다. 정수가, 벚꽃이 피 눈처럼 흩날리던 날, 너를 처음 만났지? 너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아. 나는 네가 좋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20대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당시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다. 그녀는 밝고 생기 넘치는 여성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살던 동네의 재능 있는 화가였다. 그는 늘 그녀를 웃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뜨거웠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고 미래를 약속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녀는 그가 그려주는 그림 속의 자신을 보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화가와 결혼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했다. 그는 그녀가 안정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다. 당시 화가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민준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편지를 잊지 못했다. 정수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 너를 데려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민준이 남겨두고 간 빈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잊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그녀는 편지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남겨두고 간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를 마음속에서 영원히 추억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민준을 잊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은 그녀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괴짝을 닫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잃어버린 젊음,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괴짝을 다시 병풍 뒤에 숨겨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만 닦아내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통해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심정숙은 며칠 동안 괴짝을 열어본 이후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줄었다.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낡은 한복을 만져보며 그 시절의 촉감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편지와 일기 속에 담긴 젊은 날의 그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비록
그 시절의 열정과 사랑은 이미 세월 속에 묻혔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시든 꽃에 물을 주었다. 늘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을 보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려 노력했다. 화장대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보기도 했다. 립스틱을 바르는 서툰 손길에 자꾸만 입술선을 벗어났지만 거울 속에서 살짝 붉어진 입술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심 여사는 살짝 놀랐다. 연희와 손녀는 아침 일찍 왔다가 갔고 미숙은 바빠서 올 리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자 활짝 웃고 있는 막내 아들 도진이 서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도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그는 서울로 직장을 옮긴 이후 형이나 누나와는 달리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적은 드물었다. 아이고, 우리 도진이 무슨 일이니? 미리 전화라도 하지. 그냥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심 여사는 도진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그녀는 막내 아들에게서는 형제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도진은 늘 그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그녀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그들은 집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심 여사는 낯선 식당에 가는 것을 꺼렸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식당 안은 소박했지만 사람들로 북적거려 활기 넘쳤다. 도진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순댓국을 2그릇 시키고 따뜻한 국밥 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아주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아요. 심 여사는 도진의 걱정 어린 말에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들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국밥은 그녀의 차가운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힘들지는 않고. 네, 어머니 덕분에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도진의 말에 심 여사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는 겨우 눈물을 참았다. 도진은 그녀에게 아들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의 친구이자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꾹 참았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국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도진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다시 젊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심 여사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았다. 다시 젊어진다면?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글쎄, 그냥 너희들 잘 키우는 게 꿈이었지. 아니요, 그거 말고 어머니 자신을 위한 꿈이요. 어머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려주신 공주님 그림 아직도 기억나요. 심 여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젊은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민준과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녔던 추억도 떠올랐다. 하지만 결혼 이후 붓은커녕 연필 한 자루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다 옛날 이야기지.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잊고 지냈던 꿈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도진이 떠나려 할 때였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로 제가 미리 알아보고 올게요. 도진은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 따뜻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이 떠나고 난 후 심 여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도진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아둔 괴짝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젊은 날의 그녀의 모습과 도진이 말했던 그림 그리는 꿈이 겹쳐지면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무너졌다. 그녀는 며칠 후 딸 미숙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언니랑 오빠랑 다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미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 집 팔기로 했어. 팔고 나면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심 여사는 미숙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요양원. 그들은 그녀의 삶을 이미 결정해놓고 그녀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진이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다시 젊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녀는 도진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그녀의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에 겪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정숙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딸 미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집 팔기로 했어. 요양원에 가야 해. 그 말들은 마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힌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 마치 쓸모 없어진 가구처럼 처분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남편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보금자리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남편의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고쳐놓은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그녀의 정성으로 가꾼 작은 마당까지. 이 집의 모든 곳에는 그녀의 삶의 흔적들이 깊숙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했다. 그녀의 기억을, 그녀의 존재를. 그날 밤 심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감내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바느질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닳도록 일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아이들이 그녀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모두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그녀를 기쁘게 하는 대신 그들의 삶에서 그녀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아픔을 느꼈다. 어쩌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날을 준비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병색이 짙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들은 그녀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짐짝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심정숙은 며칠 전 도진과 함께 갔던 국밥집에 다시 찾아갔다.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시켰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도진만은 그녀를 이해해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도진 역시 형과 누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여겼다. 그녀는 국밥집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며칠 전 도진과 함께 걸었던 길을 따라갔다. 그녀는 도진이 그녀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다시 젊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젊어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롯이 그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전 괴짝 속에서 발견했던 은색 열쇠 꾸러미를 떠올렸다. 열쇠는 그녀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아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괴짝을 다시 열었다. 은색 열쇠의 꾸러미를 손에 쥐자 차가웠던 그녀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열쇠들이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열쇠들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열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열쇠들 중 하나는 다른 열쇠들보다 작고 섬세했다. 그녀는 그 열쇠를 보자마자 민준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나무 보석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보석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이 그녀의 모든 물건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그 보석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서랍장, 옷장, 심지어는 이불 장소까지. 그녀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집을 뒤졌다. 하지만 보석함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저 낡은 짐짝처럼 버려질 운명이었다.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괴짝이 들어왔다. 그 괴짝은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혼수품이었다. 그녀는 괴짝을 열어보았다. 괴짝 안에는 그녀의 잃어버린 젊음,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괴짝을 다시 닫았다. 그 괴짝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 괴짝을 다시 병풍 뒤에 숨겨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만 닦아내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통해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미숙의 전화가 남긴 충격은 심정숙 여사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은 멀리 도망가 버린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의 삶에서 쓸모 없어진 짐짝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은 이제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그녀는 무기력 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문득 괴짝 속에 있던 편지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고 민준이 쓴 편지들과 자신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편지 봉투에 쓰인 그녀의 이름, 그리고 수첩에 기록된 젊은 시절의 글씨를 보며 그녀는 잊고 살았던 과거의 한 조각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20대 시절, 고향 마을은 벚꽃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녀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민준을 처음 만났다. 민준은 서울에서 온 재능 있는 화가였다. 그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화폭에 담으러 왔다가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에 반해버렸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그림을 그렸고 그녀는 그의 그림 속에서 꿈을 꾸는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벚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가 그려주는 그림 속의 자신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의 수첩에는 민준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이 그녀에게 그려준 작은 초상화, 함께 갔던 강가의 풍경,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던 날의 기록. 그녀는 수첩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생기 넘치고 꿈 많았던 여성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민준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화가와 결혼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했다. 그는 그녀가 안정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다. 당시 화가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민준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이와 헤어진 날, 나는 내 모든 꿈을 잃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름 없는 여인일 뿐이다. 그녀는 그 글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때의 아픔을 잊고 살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민준이 남겨두고 간 빈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남겨두고 간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를 마음속에서 영원히 추억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민준을 잊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은 그녀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남겨준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정수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돌아와 너를 데려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사랑해, 민준이가. 하지만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그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빈자리를 남편과 아이들로 채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민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다. 편지들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는 민준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로, 아이들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그녀는 괴짝을 닫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잃어버린 젊음,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괴짝을 다시 병풍 뒤에 숨겨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만 닦아내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통해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심정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불꽃은 바로 민준의 편지들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괴짝을 열어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편지 속에는 그녀의 젊은 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며칠째 텅 비어있던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렸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은 그녀의 차가운 속을 달래주었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늙고 주름진 모습이었지만 붉게 물든 입술은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밖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민준과 함께 걷던 동네 뒷산으로 향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들이 쌓인 길을 걸으며 그녀는 민준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 길을 걸으며 미래를 약속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꿈을 꾸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산 정상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멀리 보이는 도시는 그녀가 살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다. 그녀는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낡은 외투에 중절모를 쓴 백발의 노신사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저 모르시겠습니까? 노신사의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노신사를 바라보았다. 노신사는 모자를 벗고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미소 속에서 젊은 날의 민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준이니? 심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노신사를 바라보았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가 나야. 민준이야. 드디어 너를 찾았어. 심 여사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민준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 따뜻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나를 찾은 거니?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어. 하지만 너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지. 나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의 행복을 빌어주며 너의 곁을 떠나야 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너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의 막내 아들 도진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줬지. 그래서 너를 찾아올 용기를 냈어. 심 여사는 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진이 그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도진은 그녀에게 민준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도진의 깊은 마음에 감동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홀로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그녀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화폭에 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심 여사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왔던 그녀의 삶을.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에게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민준아, 나 행복해.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이제는 손녀까지 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 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헤어졌다. 심 여사는 민준이 그녀의 곁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중화의 뜻밖의 재회는 심정숙 여사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 그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아이들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헌신은 결국 그녀를 외롭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심 여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잠겼다. 민준에게 말했던 행복하다는 거짓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책상에 앉아 붓을 들었다. 붓을 들자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편지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기로 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단다.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 알아봐준 요양원.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엄마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엄마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단다. 너희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그리고 엄마의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집이야. 이 집의 모든 곳에는 너희들의 추억과 아빠와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엄마는 이 집을 떠날 순 없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 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단다. 엄마의 마음을 배려해주지 않은
너희들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엄마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엄마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아. 이제 너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단다. 그리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 엄마가 평생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잊고 지냈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 집에서 아빠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해. 이것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자 엄마의 마지막 결정이다. 엄마의 뜻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엄마가. 심 여사는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이 그녀의 편지를 읽고 화를 낼 수도 혹은 그녀를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기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봉했다. 그리고 그 봉투 위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편지를 붙이고 난 후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전화를 피했고 방문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괴짝 속에서 발견했던 은색 열쇠 꾸러미를 다시 꺼냈다. 열쇠들은 그녀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아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열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열쇠들 중 하나는 다른 열쇠들보다 작고 섬세했다. 그녀는 그 열쇠를 보자마자 민준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나무 보석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보석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이 그녀의 모든 물건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그 보석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 안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서랍장, 옷장, 심지어는 이불 장소까지. 그녀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집을 뒤졌다. 하지만 보석함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저 낡은 짐짝처럼 버려질 운명이었다.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때 그녀의 눈의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괴짝이 들어왔다. 그 괴짝은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혼수품이었다. 그녀는 괴짝을 열어보았다. 괴짝 안에는 그녀의 잃어버린 젊음,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괴짝을 다시 닫았다. 그 괴짝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 괴짝을 다시 병풍 뒤에 숨겨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만 닦아내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통해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심정숙의 편지는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큰딸 미숙과 큰아들 동현이 동시에 집으로 찾아왔다. 런던에 있던 동현은 급히 휴가를 내고 돌아왔고 미숙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이 더 크게 드러나 보였다. 심 여사는
굳게 닫았던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미숙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편지 같은 걸 보내?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미숙의 말은 심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는 말은 그녀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동현은 미숙보다는 차분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굳은 결심이 보였다. 어머니, 저희도 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혼자 계시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저희가 매일 찾아올 수도 없고. 동현은 자신의 바쁜 삶을 먼저 내세웠다. 그의 말 속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이기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심 여사는 두 자녀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의 굳은 표정을 마주하며 심 여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요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다. 미숙아, 동현아. 심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엄마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의 삶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집은 엄마의 삶의 전부야. 너희들을 낳고 키우고 아빠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지. 엄마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미숙은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가 알던 엄마는 늘 자식들의 뜻을 따르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혹시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막내 도진이니? 미숙은 도진을 의심했다. 늘 엄마의 편을 들어주던 도진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이 모든 것은 엄마의 결정이야. 너희들이 엄마의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단다. 그때 막내 아들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형과 누나의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심 여사의 곁에 섰다. 누나, 형, 어머니께 왜 이러세요? 어머니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죠. 도진의 말에 동현은 분노했다. 도진아, 너는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지금 이 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 네가 어머니를 매일 돌봐드릴 수 있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잖아. 동현의 말은 도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 누나가 보기에 어머니는 짐이야? 짐이 아니라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해드려야지.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신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왜 마음대로 결정해? 심 여사는 도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도진은 그녀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도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동현과 미숙은 여전히 요양원과 집 매매를 주장했고 심 여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심 여사는 다시 도진과 함께 남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형과 누나도 언젠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심 여사는 도진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진이 그녀에게 준 희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도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편지가 있었다.
그날 밤 심 여사는 괴짝을 다시 열었다. 낡은 수첩과 편지들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에게 남겨준 마지막 편지를 보며 그의 변치 않는 사랑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재회가 그녀의 삶에 준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정숙은 민준과의 재회, 그리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시든 꽃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붓과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젊은 시절처럼 능숙하지 않았지만 붓끝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요양원에 가야 했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수가, 괜찮아. 이제라도 네 삶을 살면 돼. 내가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민준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다. 함께 걷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셨다. 민준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그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잔잔하고 평온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따뜻했다. 심 여사는 민준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민준이 그녀에게 낡은 괴짝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괴짝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그녀가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편지들과 함께 민준이 그녀를 위해 그려주었던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초상화 속의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초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정수가, 나는 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너를 그리워하며 너를 위해 그림을 그렸단다. 이제라도 네 삶을 살면 돼. 내가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민준의 말에 심 여사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재회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심 여사는 민준과 함께하면서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그녀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늦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답고 겨울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심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민주는 그녀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는 그녀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삶 역시 그녀처럼 늦가을의 낙엽처럼 조용히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그림 한 장을 남기고 그녀에게 그녀의 마지막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며칠 후 심 여사는 딸 미숙과 큰아들 동현의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가 보낸 편지와 도진의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녀의 집을 팔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심 여사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시든 꽃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민준이 남겨준 그림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끝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은 그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 민준과의 사랑, 그리고 자식들과의 추억들을 다시 되살려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며칠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도진의 전화를 받았다. 도진은 그녀에게 민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준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는 그녀와의 재회로 인해 마지막 삶의 빛을 되찾았고 그녀의 마지막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심 여사는 민준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의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붓이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짐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다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민준이 남겨준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정수가 너의 마지막 삶을 오롯이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 너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민준이가.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있던 나무에는 어느새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 삶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